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역사다. 김정은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작년에도 제가 여쭤보지 않았나요? 단어 때 뭐 하냐고. 아, 네. 예, 그때 그래서 머리 감는 얘기 해주셨죠? 아, 네네네. 폼물에 머리 감는. 네. 우리도 가끔 단어 때 쉬었으면 좋겠어요. 전통적으로. 아. 아니 네네네. 농사 짓는 분들이 네. 하루 쉬자 머리 감고 네네네. 맛있는 거 먹고 네. 그랬으면 그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다 예.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농경 문화를 좀 기념하는 의미에서 하루 네. 좀 쉬었으면 근데 단어 원래 엄청 큰 행사잖아요. 명절이었습니다. 큰 예. 명절. 그 성춘이하고 이몽룡도 다음 때 만난 거예요. 네. 이게 비가 오기 전에 애군을 쫓는 행사로 이제 보통 장마가 추정이 돼요. 오기 전에요. 장마 직전이잖아요, 이제. 기가 막힌 아이디어네요, 네. 진짜. 장마 직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못 논다 이거예요. 시점이어서 대학 다닐 때 그 농활 안 가셨나요? 아, 저 그 세대 아닙니다. 예. 저도 갔는데 갑자기 그렇게 저 그 말씀하시면 세대 아닙니다. 예. 농활이 딱 요때 가는 것도 이제 기말고사 딱 치면은 농활 지금 모신기 가야 되는 시기잖아요. 네, 지금. 이게 예. 굉장히 바쁘고 중요한 시점이고 요때 딱 가야 이제 비 오기 전에 일을 다 끝내야 되니까. 비닐하우스도 치고 이제 맞아요. 뭐도 하고 이제 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그다음에 맞아.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 사실 또 그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돌잖아요. 뭐 옛날에는 약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제 씻는 거거든요, 창품으로. 네, 그래서 애군도 쫓고 뭐 네. 이러는 걸로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뭐 지금 저희한테는 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사실 뭐 도시 사시는 분들은 관심도 없으시고 그다음에 뭐 전염병이 돈다고 창품물에 머리 감지는 않잖아요. 백신 저희가. 맞으러 가야죠. 백신 맞으러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 전통이 좀 사라진 거지만 사실 뭐 노동자 입장에서 한 하루 이틀 정도 또 이때 네. 쉬어주는 것도 네. 전통을 생각하면서 중요한 또 명절이었고 하니까. 예. 아니 이런 축제들이 많아야 미혼 남녀들이 가끔 눈을 마주치기도 하죠. 아, 그렇죠. 그런 핑계김에 그지 않아요? 씨름이 유명하거든요. 단오 때는 씨름장 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요즘 그 연애에서 게임하러 같이 가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네. 그죠? 비슷한 네, 느낌이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축제가 좀 많아야 아, 맞습니다. 예, 이 젊은 미혼 남녀들이 네. 서로 만날 기회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만남의 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결혼도 많이들 하시고 네. 출산율도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자꾸 솔로 지옥이라 그러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예. 여기까지 왔어. 다시 돌아갑니다. 네네네네. 자, 오늘은 단오입니다만 이번 주 일요일은 6.25 전쟁이 발생한 날입니다. 73년 전에 참 너무 처절한 것 같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새벽 4시에 시작된 한국 전쟁인데요. 73년이면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요즘에 제가 네. 체감이 좀 다른 게 학교 다닐 때는 아주 오래전 일을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느꼈는데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한국 전쟁이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는 6.25 동란이라고 배웠어요. 아, 이름이 다양하죠. 네, 네. 6.25 동란, 6.25 사변도 있었어요. 네, 요 사변, 동란, 전쟁. 6.25 전쟁, 한국 전쟁,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는 코리안 워, 그쵸.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포가튼 워, 잊혀진 전쟁, 잊힌 전쟁이죠. 베트남 전쟁에 묻혀서 네. 2차 세계 대전과 베트남 전쟁 사이에 잊어버린 전쟁이라 그래서 포가튼 워라고 부르고, 예.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하게 부르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은 조선 전쟁. 아, 조선 전쟁. 네,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 이제 남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본인들한테. 아, 그다음에 북조선을 북한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직도. 그러면 한반도 자체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조선. 조선 전쟁이다. 네, 그래서 이제 조선 전쟁이라고 부르고요. 뭐 중국은 다들 뭐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었지만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국 통일 전쟁이라고 부르고 이름이 아주 많습니다. 그만큼 여러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네네네네.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네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일종의 세계대전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그럼요. 거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한 공부 아니면 시각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덜 네. 알려져서 이 일이 얼마나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되는 일인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은 그 우리 학교 때 교과서에 배운 거 말고요. 안 배운 거. 선생님 그 이제 북한의 초기 모습은 네네네네. 어땠는지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윤택한 상황이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북한은 초기에 윤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좀 있죠. 네. 물론 당시 이제 해방 이전까지 한국은 여전히 그 공업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왜곡돼서 됐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일본에 의해서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양성하는 이제 공업들이 주로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공장들이 세워지긴 했어요. 공장들이. 근데 그 공장들이 대부분 북쪽에 있었어요. 그렇죠. 위로 가야 되니까. 네. 근데 이거는 장단이 있는 거죠. 이제 그쪽에 북쪽에 이런 공업 공단들이 있고 그 공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기를 생산해야 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다 북한에 있었어요. 아, 38선 이북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돌려서 쓸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예. 농업 생산력은 남쪽이 월등히 앞서 있는 상황인 그 거죠. 굉장히 극단의. 괴리가 큽니다. 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그래서 통일을 그렇게 원했었던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당연히 한 나라가 이제 분단됐었던 네. 그런 산업과 농업 간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한 나라가 돼야 좀 균형 잡힌 완전체가 되는. 네, 완전체가 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거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렇죠. 네. 이런 비극이 없었을 텐데. 네. 아무튼 북한 뭐 한국 전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북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그러니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아니라 학교에서 많이 안 가르쳐 주죠. 네. 옛날에 그랬죠. 지금도 안 가십니다. 예. 북한의 건국에 대해서 정부 수립에 대해서 네.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고요. 예. 사실 연구도 그렇게 많이 축적되는 편은 아닙니다. 하기도 어렵겠죠. 자료가 사실 뭐 네네네. 없으니까. 네네네. 그럼 북한이 형성된 과정? 네, 그 공산당부터 그렇죠. 맞습니다. 얘기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조선의 이제 식민지 조선에 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들어오는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언젠데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처음에 한국 사회에 들어온 거는 시간은 좀 꽤 됐습니다. 3.1운동 시기 때부터 이미 조금씩 알려지죠. 왜냐면 저희 3.1운동 때 한번 다뤘었던 것 같긴 한데 민족 자결주의라는 거. 우드로 윌슨. 네. 우드로 윌슨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민족 자결주의. 네. 우드로 윌슨이 얘기했었던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건 1차 세계대전을 승리했었던 승전국 입장에서 패전국의 식민지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이제 나왔었던 거였다면 또 한편에서의 민족 자결주의는 좀 다른 맥락에서 시작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소비에트에서 이야기하는 민족 자결주의.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네.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노예 상태에 있는 식민지민들이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내면서 노동자 계급이 해방되고 이제 그러한 식의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흐름이 또 따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르주아와 노동자로 분리를 했을 때 식민지를 지배하는 국가는 이제 그렇죠. 지배자의 계급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것이고 사실 피지배를 받고 있는 국가들은 피지배인 국가 국민이자 그렇죠. 고용된 노동자의 지위를 가지고 네네. 동시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노동자를 해방하자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피지배 받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국가를 해방해 주자는 것과 그렇죠. 동일시하게 들리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이론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네요. 마음의 저항이 별로 없이. 그렇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한국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도 그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대거 양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은 항일 투쟁을 했을 것이고. 그럼요. 독립운동가로서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했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1925년이 되면은 제 1차 조선 공산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요? 네. 꽤 이른 시기죠. 그렇죠. 꽤 이른 시기에 조선 공산당이 만들어지는데 조선 공산당이 만들어졌지만 해산됐다가 다시 재창당되는 걸 반복을 하게 돼요. 왜 그래요? 일단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뭐 중국, 소련 그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그러네요. 관계들도 있었고, 뭐 그 가운데서 민족주의자들과 어떤 연합 전선을 펼칠 것인가의 문제를 두면서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노선이나 방향이 다 달랐군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좀 이합집산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크게 뭉쳤었던 적이 이제 저희가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신간회. 신간회.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조선공산당이 이제 또 만들어져서 이제 좌우 합작이라고 하는 형태로 갔다가 다시 또 이제 해산을 하게 네. 돼요.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의 세력으로 남아 있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세력으로 남아 있었는데 크게는 이제 중국에서 네. 활동을 하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연안파라고 불리는 중국에서 중국- 활동하시는 분들이 연안파라고 네. 불려요. 예. 중국 공산당에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 거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도 중국에서 계속 활동을 하셨습니다. 한동안은 국공내전에서도 활동을 하고. 하셨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또 분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소련 소련파, 공산. 그렇겠네요. 소련파는 또 안에서 또 갈려요. 또 갈려요. 예, 소련 안에 있는 이제 우리가 흔히 요즘에 얘기하는 고려인들이라고 하는 네. 굉장히 초기서부터 소련에서 사셨던 분들, 그분들이 또 한편에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김일성으로 대표되는 이제 그 안에서 군사 활동을 했었던, 그 파가 또 따로 있고. 네네, 그 사람들이 또 따로 있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국내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수립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세력이 존재하니까 네네네. 누구를 중심으로 정부를 만들 것인가도 굉장히 분쟁이 많았을 것 같은데. 초기에 이렇게 38선이 딱 그어졌잖아요. 그어졌을 때도 38선이 그어지는 그 순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순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이제 38선인데 저게 그냥 38선이에요. 저렇게 그냥 선 그으면 끝인 거예요? 네네네. 뭐 철조망이 놓아져 있는 곳도 있었지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는 건데. 지금과 완전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요. 그렇죠. 네. 38도 이남은 이제 미군이 점령을 한 거고요. 예. 38도 이북은 소련군이 소련군이 점령을 한 똑같이 겁니다. 군이 네.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미군정, 소군정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한 같은 경우에 38선 이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네. 뭐 이승만을 비롯한 그 한민당 세력들과.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념 싸움을 지속적으로 한 거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북한은 북한도 똑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남한에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 이 38선 이북에도 자본주의자들도 자본주의 있겠죠. 계급도 있는 거고, 민족주의자들도 있는 거고, 여러 이제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 가운데서 소 군정이 생긴 거니까 여기도 이념 청소를 합니다. 이념 청소. 그럼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다 그렇죠. 학살을 하거나 아니면 숙청을 하거나. 아니면 38선 이남으로 보내거나 이제 하는 그런 이념 청소들이 되는데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부터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뭔가 이렇게 강력한 네. 집권적인 무엇인가가 있었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도 아니에요? 네,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었던 여러- 다양한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특히나 뭐 원래 원래 그 식민지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에 있었던 국내 공산주의 세력들이 네. 당연히 힘이 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죠. 계속 있었으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박헌영이 되는 건데 네. 소군정이 내려왔을 때 생각을 조금 달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자기가 컨트롤을 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겁니다. 누가요? 박헌영이 박헌영이 자기 말은 이제 안 들어줄 것 같은 거죠. 국내파. 왜냐하면 자기 세력이 너무나도 막강한 네. 사람이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박헌영을 대신해서 소군정과 호흡이 잘 맞을 만한 사람을 하나 세워야 이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예. 그 가운데서 그러면 소련 내에서 네. 활동을 했었던 사람 중에 고를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제 김일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사실 세력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음에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소련의 등을 업고 그 가운데서 이제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헌영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서울을 중심으로 남한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끔 하고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라는 거를 세워서 이제 38선 이북에서 권력을 조금씩 장악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국에 있었던 활동했었던 공산주의자들도 있는 거고, 뭐 소련에서 고려인으로서 또 온 사람들도 있는 거고, 다양한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그 가운데 박헌영이 그 남한에서의 어떤 그런 또 이념 청소 과정에서 위기에 몰리면서 북한으로 오게 됩니다. 어이고. 네. 관을 그래서 장례식을 위장해서 넘어오게 네.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북한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은 굵직한 두 사람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럼 세력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조금 같이 으쌰으쌰를 합니다. 네. 박헌영과 연합을 하는 김일성이 거예요? 이제 어떤 연합적인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북한 사회를 장악해 나가기 시작을 네. 하는 거죠.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자본가 계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한으로 많이 월남할 거 아니에요? 월남을 시키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청소 과정을 거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38선 이북에 있는 농민들 같은 경우엔 지금 북조선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조직체가 만들어지긴 전이었지만 저들의 행위가 좋아 보였을 수 있습니다. 아니 김일성은 국내에서 활동하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뭐 그 당시에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권력을 네.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박헌영은 심지어 국내에서 네, 활동을 네, 했던 사람이고 어떻게 장악을 해나갈 수 있었을까? 아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있었을 네, 네, 것 네. 같은데. 일단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거를 차리고요. 예. 거기에서 토지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무상몰수, 무상분배. 그럼 김재원 씨 땅을 주세요. 그렇도록 자본가 하고. 계급이 갖고 있었던 땅을 걸 몰수해서 똑같이 나눠주는 무상으로 농민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거죠. 농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엄청 없죠. 좋죠. 네네네. 가운데서 뭐 주요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유화를 시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8시간 노동제 뭐 이런 거 이때 네. 엄청난 거죠. 오. 네. 뭐 물론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남녀 평등법 뭐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선진적인 그때 당시에 그 자신들의 이념에 맞게끔 이런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빠르게 안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겠네요. 어쨌든 세력도 초창기에 연합의 네. 모습을 보였으니까 네. 정치적인 분쟁도 좀 덜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이는 데다가 여론도 등에 업을 수 있었으니까 남한보다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권을 잡을 수 그렇죠. 있었겠네요. 저기 나오는 저 이게 뭐예요? 사진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성립. 아, 뭐 국회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게 이거 남한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 조직들인 거죠. 지역사회 조직들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중앙으로 이렇게 모으는 거를 하는 게 이제 노동당이 되는 거고. 아, 지금 중국이랑 비슷한 시스템이네요. 네네네네. 예. 근데 그게 이제 47년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행정집행기관으로서 오. 북조선 인민위원회라는 게 이제 임시자를 떼버리고 네. 인민위원회라는 게 또 조직이 됩니다. 지금은 지금 뭐 비대위 같은 거 하다가 이제 정상 조직 그렇죠. 지도부 그렇죠. 꾸린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8년이 되면은 음. 뭐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제는 이제 단독 정부 수립으로 서로 끝나요. 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흥미로운 건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군을 먼저 창설합니다. 아, 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제. 그걸 제일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당시에 그 북한을 장악하고 있었던 정치 권력자들이 군 출신들이 군 많아서.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자기한테 익숙한 네. 시스템이니까. 뭐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저희는 결과적으로 한국 전쟁이라는 게 북한에 의한 남침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전쟁을 하려고 아예 애초에 그렇죠. 마음을 먹었구나. 준비를 했었던 건 아닐까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충분히 생각해 볼 네, 수 충분히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48년 2월에 인민군이 먼저 창설이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남한이 언제 정부를 수립하는지. 그럼 남침하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보면 준비를 했던 거네요. 군을 창설하고 착착착 준비를 해서 1950년 6월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네. 저게 이제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는. 아, 근데 그렇군요. 이제
저거 이제 48년 8월이잖아요. 8월 예. 15일이 되는 거니까 네. 그때까지 공식적으로는 북조선이 그 나라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분단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너네가 먼저 정부를 수립한 거다. 네.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립하는 거야. 이런 느낌? 하지만 이미 48년 2월에 군은 창설이 돼 있는 상황. 군이 창설됐다는 거는 이미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건데 그냥 말만 안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뭐 어쩔 수 없었어 우리는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분단의 책임은 먼저 정부를 수립한 남한한테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네, 그렇죠. 사실 뭐 군 이미 창설 다 돼 있고 그러니까요. 조직 인민위원회 이미 조직 다 돼 있어서 네. 사실상의 행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은 이미 있었던 거죠. 공식 선출만 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재환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빈자리가 있어요. 이게 퍼즐이 안 맞는 게 48년에 이미 양국의 행정부가 수립이 된 네. 상황이잖아요. 뭐 실질적이든 명분상으로든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부가 수립이 되고 전쟁이 날 때까지 제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역사를 드라마로 배워서 뭐 힘든 충분히 문제인데 그럴 수 있죠. 38선이 거졌을 때는 막 무리를 하면 넘어가기도 하고 그럼요. 내려오기도 하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약간 제가 생각할 때 약간 말랑말랑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조직 자체가. 그런데 지금 못 가잖아요, 못 내려오고. 네네네. 48년에 8월에 이제 남한 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리고 9월에 북한이 이제 수립이 되는데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38선은 사실상의 국경선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넘어가지 못해요. 네. 이제는 그런 말랑말랑 저희 할아버지도 월남민이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넘어오셨어요. 임진강 넘어서 이렇게 넘어오셨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때부터? 불가능해지고 이때부터는 38선에서 전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도 일종의 전쟁은 아니지만 전투는 자주 있었던 거예요? 국지전이 있었고요. 지금 옹진반도 쪽, 지금 그 네, 강화도 위쪽으로 가면 거기가 38선 이렇게 꺼져 예.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섬이라서 이렇게 끄어 놓으면 네. 같은 섬인데 남북이 갈려 있는. 아, 섬 한 개가? 네네네.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게 가까워요 육지랑. 그래서 넘어오기도 되게 용이한 거예요. 용이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전투가 굉장히 잦게 일어납니다. 대규모 전투들이. 근데 거기서뿐만이 아니고 38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계속적인 국지전 전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가운데서 단순히 국지전이 아니라 이제 전면전을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북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어쨌든 그 정부를 만들고 나서 군을 창설했다고 해도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당시 냉전 시대였으니까 중국이나 소련과 뭔가가 없이 그렇죠. 이렇게는 못했을 거란 말이죠. 당연하죠. 그럼 네. 그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일단 48년 10월이 되면은 소련군에서 전폭적인 군 지원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보병 사단을 배치를 해주기도 하고요. 예. 소련제 탱크들 그 유명한 소련제 네. T-34 T-34. 네, 예. 탱크, 중형 전차 뭐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최신식 무기들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저게 이제 당시 군사력 비교해 놓은 건데 아이고 뭐 병력도 차이가 많이 나고 병력도요.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저기 20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중에 2만 5천 명 정도는 최정예 부대입니다. 아 중국에서 국공내전 할 그렇죠. 때 활동했던 실전 경험이 엄청난 그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백전 노장 같은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2만 5천 명이 있는 거죠. 10분의 1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 전차, 뭐 화포, 뭐 이런 여긴 것들이 빵인데요, 비교가 빵? 안 됩니다. 전차 한 개도 없는데? 비교가 안 되죠. 20넉 대랑 화포, 대전차 화기, 뭐 5배, 3배 뭐 경비함도 거의 뭐 어마어마한 차이. 전투기는 없어요. 네. 우리 전투기 한 대도 없어요. 네, 전투기 없었습니다. 전투기 없었어요. 미군 거 빌려 쓰다가 이제 미군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기 빠지죠. 200대가 넘는데 한 대도 없었다고요? 네, 그래서 저 정도로 좀 전력 차이가 굉장히 심했죠. 어마어마한데? 저건 사실 뭐 전면전을 준비했었다라고 당연히 볼 수밖에 볼 없는 수밖에 거예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90년대가 들어서면 이제 네. 소련이 해체가 되고 네. 이제 러시아가 만들어지면서 그 소련에서 생산했었던 이제 비밀 그런 문서들이 공개가 됩니다. 아 그렇죠. 네, 비밀 문서로 공개가 되면서 김일성과 이제 북한이 어떻게 전쟁 준비를 했었고 하는 그 과정들이 다 공개가 됐어요. 네. 그게 스탈린을 찾아간 거죠. 스탈린을 김일성이? 찾아가서 전쟁을 할 거다. 지원을 할 수 있는 전쟁 허락을 맡으러 가는 거죠. 왜냐면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네네네. 허락을 맡으러 갔는데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스탈린이 처음에 안 된다 갔을 때는 그래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 준비가 되지 않았다. 네. 하지 마라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소련 같은 경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1948년 9년이면 그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지 3년 밖에 안 됐는데. 3년 된 시점에 또 전쟁을 하고 아무리 지금 미군이 빠져 있다고는 하지만 미군이 들어온다 그러면 미군이 이건 들어온다 약간 그러면 세계전인데 세계대전이 되는 건데 그럼 또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이 상황을 부담스러워. 엄청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에 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국공내전이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아 중국 내부에서. 네, 그러면 중국이 완전히 공산화가 되지 않은 시점에 전쟁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전쟁이 돼버리는 거니까 굉장히 복잡한 국제관계에서의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부담스럽긴 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의 경우에는 일본, 이탈리아, 독일 네. 요 국가를 상대로 세계의 전쟁이니까 그거랑 냉전 시기에 미국과 자유진영과 네. 사회주의 공산당 진영이 같이 붙었다 그러면 네. 이거는 2차 세계대전과는 양상이 완전 다를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정말 팽팽한 두 세력이 붙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될 됐을 수밖에 없고. 없겠죠. 이미 전쟁을 치른 지도 얼마 안 됐고. 네. 그러다가 이제 1950년 4월이 되면 한 번 더 갑니다. 끈질기네. 한 번 더 가고 이때 이제 호언 잠담을 하는 거죠. 3일 안에 끝낼 수 있다. 뭐 떠오르는데요? 네.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가 3일 만에 끝낸다고 뭐 그랬잖아요. 언제나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런 망상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네, 짓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그때 김일성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박헌영이 이제 네. 또 바람을 넣는 거죠. 지금 38선 이남에 여러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들이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네, 그러면 남로당 20만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또 도와줄 거다. 그러면 전쟁은 3일 만에 무조건 끝난다. 아 트로이 전쟁처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스탈린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중공의 허락을 맡아라. 그러면 마오쩌둥. 소련이 직접 들어갈 수는 없다. 직접 들어갈 수는 없다. 네, 중공의 허락을 맡으면 우리 물자 지원을 해줄 테니 중공군과 같이 전쟁을 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선택은 사실상 전쟁을 허락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물자 지원 해준다는 거니까. 네. 그거는 좀 여러 가지 그런 맥락들이 있는데 일단 국공내전이 끝났습니다. 중공이 그 중국을 사이에. 차지했고 소련 내부에서도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게 소련도 이제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어요. 성공합니다. 그러면 균형은 맞는 거죠. 그렇죠. 미국도 갖고 있으니까. 미국도 갖고 있지만 우리도 갖고 있어. 함부로 서로를 건드리지 치지는 못해라고 하는 확실한 어떤 자신감이 있었고 그럼 한국에서만 전쟁을 하지 미국 본토나 소련의 내부까지 전쟁에 번질 가능성은 없으니까. 본인들도 이제 핵무기가 있으니 아마 미국이 참전하지는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허락을 하게 되고 마오쩌둥에게도 가서 알겠다. 그럼 미국이 38선 이북으로 확진을 하게 될 경우 우리도 네. 내려간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을 결정을 했을 때 이제 한국은 그럼 상황. 어땠냐? 네. 보시는 것처럼 일단 군 자체가 전투기 한 대도 없고. 빈약하기도 했고요. 네. 미군이 일단 빠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왜 우리는 전투기가 한 대도 없어요? 미군이 지원해주고 있을 네. 때 군정이잖아요. 아닙니다. 미군정은 끝났죠. 끝나고 48년에 정부가 미군정이 만들어졌으니까. 끝났는데
더 이상 미군이 한국 땅에 남아 있을 명분이 없었어요. 아, 정부가 이미 세워졌으니까. 지금 유엔군이죠. 네. 유엔군 사령관, 유엔군 그리고 미군이 한국 땅에 있는 이유는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한국 전쟁 이후에 네. 휴전 상태니까. 네, 아직도 저희는 전쟁 중인 거예요. 우리가 인지를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정전만 되어 상태잖아요. 있을 뿐 종전을 하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이제 외국군이 아직도 한국에 들어와 있을 명분이 있는 거죠. 그 근데 유엔군이니까. 이제 저 때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소련군이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소련군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자 지원만 한다고 네네네.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 미군이 남아 있을 어떤 명분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500명의 그 군사 고문단이라고 네. 지도를 해주는 군을 만들고 군을 뭐 만들고 이렇게. 어떻게 조직해야 되고 무기는 어떻게 써야 되고 하는 그 군사 고문단만 남아 있는 시점이었어요. 허약한 상황인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일단 군 자체에서 군의 크기나 전력 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인민군이 38선 근처로 오고 있다라는 소리까지도 다 듣습니다. 근데 뭐 휴가 보냈다면서요, 군인들. 네네. 근데 그거를 인민군에서는 훈련이라고 얘기했어요. 아. 하계 대훈련. 아, 그냥 군이 움직이는 게 네.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네네네네네. 자기들 뭐 훈련하는 거라고. 하계 훈련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전면전으로 벌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휴가 보냈었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그러니까요. 이유가 있는 게 방금 저희가 단호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예. 요 시점이잖아요. 네. 농번기예요. 군인들이 이제 농사도 지어야 하는 그 인력이잖아요, 사실. 젊은 아들이니까. 남성들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 시점이기도 했었고 그 전에도 계속 흉작이 나고 농산물이 굉장히 부족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농사 지으는데 도와주러 가야 됐었던 상황이 있어서 절반 가까이가 농사를 지으러 간 겁니다. 휴가라기보다는 농사를 지으러 간 죄송해요. 상황이었었던 거라 뭐 예측을 못했었던 거는 당연히 좀 굉장히 큰 실수이지만 당대적인 맥락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고 설마 전면전을 이라고 하는 또 생각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냥 국지전이 계속적으로 있었기도 했고 여기서 전쟁하면 세계대전인데 설마 내려오겠어? 우리도 이런 가끔 생각. 그런 생각 하잖아요. 네네. 지금 다 핵무기를 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엄청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지금이라고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직 저희는 정전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때와 지금이 크게 막 다르다는 느낌이 없어요. 국제관계에 예, 그 또 역학관계는 엄청 복잡한 역학관계들이 섞여 있는 거고 한국이라고 하는 땅은 그런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국제관계가 어떤 식으로 급변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하는지를 정치권에서도 사실 눈여겨보면서 이제 해야죠. 공부 많이 해야죠. 네네네. 네. 자, 김재원 선생님하고 6.25 전쟁이 나기 직전 상황까지 저희가 네네.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의 전쟁의 상황들과 비극적인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